네, 색다른 시선 3부 시작하겠습니다. 빅세계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덕진 부소장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셨고요.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주제 어떤 게 있나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탄핵을 꼽아봤습니다. 네.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에 보도된 뉴스를 토픽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그 42,580건의 외신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네.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아, 이거 전 세계적으로 뭐 네, 지금 이건 사실 이제 외신에서는 이게 거의 다 도배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사건이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에 검색어 중에서 우크라이나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갔기 때문에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에 있어서 네네. 유엔 본부 있었고 탄핵 싱가포르 이런 단어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계속 안 하는 방향으로 끌어왔었거든요. 네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몇몇이 네. 계속 화작을 했고 근데 이번에 조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네. 우크라이나 이 사건을 보고 글쎄 뭐 미국의 어떤 뭐 탄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은 사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CNN 방송이 보도한 바로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218명이 네. 탄핵을 지지한다라고 지지한다. 밝혔고 많이 늘었네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늘어나고 네, 있고 네. 무소속 의원 한 명도 지지한다라고 밝혀서 지금 일단은 과반 넘어섰습니다. 네.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과연 이 사람들이 던질까 그건 사실 그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민주당 의원 늘어나는. 중에서 찬성 쪽으로 좀 기울어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상원에서 이게 또 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3분의 좀 2. 힘들어요. 일단 그렇죠. 하원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3분의 2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공화당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중에서 정말 트럼프가 난 너무 싫어라고 해서 반대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당했다가 아니죠. 탄핵을 시도 당한 사람. 네. 네네네. 3명이 있는데 한 명도 아직 사실은 탄핵을 실제로 네. 당한 사람은 없어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제 하원 통과를 했었죠. 상원에서 막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심을 한 거 보면 네.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이 너무 수세에 몰린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대한 네. 위대한 또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네. 고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내부 고발자 신원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네, CIA 요원이었다고. 네. 그 CIA 요원이고 백악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훈련을 잘 받은 애널리스트, 분석가이고 네. 우크라이나 정치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고 유럽과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하원 정보위원회가 9쪽 분량의 이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 네.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내부 고발자가 관계 부처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락다운,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네.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 더 있다라고 말하면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있고 그중에 한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도 거기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뉴욕타임즈가 내부 고발자 신원을 공개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근거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거다. 그렇군요.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뉴욕타임즈 등 이제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래 얘기하냐면- 부편적이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라이벌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강요가 그냥 강요가 아니고 원래 음. 우크라이나한테 사실은 원조금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2억 한 맞아요. 4, 5천만 불 정도 되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안 주고서는 지금 빨리 안 하면은 네. 안 준다는 식으로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네네.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음. 네, SNS 반응 뭐 언론은 언론대로 지금 굉장히 뜨겁고 또 네. SNS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일단 어떻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불법적인 대통령이다. 네.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조사받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걸려 있는 있던 그 거죠. 가스 회사에 그 이제 임원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걸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네티즌들 이제 SNS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한이 제일 힘들지 않겠는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보기엔 어쨌든 네. 신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거 좀 끝나는 것 같다. 러브레터도 끝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다음 대선 주자로 바이든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치명상을 입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대선 주자가 자신들 대선 주자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 문턱에도 못 간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 네. 언론들에는 굉장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그거 많이 달렸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찬반이 도배를 하고 있던데요, 그냥. 굉장히 찬반이 예.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 부통령이 요새 좀 내려오고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요새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지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엔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외신 뉴스 키워드 한번 네. 소개를 좀 시켜주죠. 네, 인도네시아 네. 뉴스인데요. 부부가 아니면 성관계 하지 마. 그 불법이야. 원래 불법? 네, 뭐 그러니까 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부부가 아닌 상황,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상황에서도 혼 전에. 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법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 인도네시아가 그 결혼한 사람이 아닌 모든 남녀 관계를 네. 불법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 근데 비판열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자 조코 위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의회에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지 말고 일단 다음 회기로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법률도 아니고 헌법으로요? 네,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네. 법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 2014년부터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넣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이슬람 관습법을 반영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거다, 사생활 침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음. 다음 소식 어떤 게 있나요? 키워드. 우는 아기를 피하라. 이런 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여행하실 때 네. 항공기를 타거나 철도를 이용하실 때 네. 아기가 막 우는 경우 아 그런 경우 있죠, 종종. 있죠. 예. 네, 근데 그 일본의 잘 항공사가 예약 시스템에 아기가 탑승하는 좌석에 대해서 아기 아이콘을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할 땐 모르지만 내가 직접 잘 항공사에 들어가서 자체 예약 시스템을 네, 네. 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아기가 있구나. 그럼 나는 좀 다른 자리 예약해야지.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도 노키즈존 하면은 논란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벤처기업 투자자가 자신의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2주 전에 뉴욕에서 카타르 도하까지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는데 네. 자기 옆에 악을 쓰고 우는 아기 3명이 있었다고 해요. 3명. 네, 너무 괴로웠다는 조금 거죠. 힘들긴 했겠다. 네, 그래서 이런 예약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있죠.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도 아기 때가 있지 않았냐. 생각 좀 해봐라. 우리도 울었다라면서 좀 관용을 배우자. 그러면 음주자, 뭐 방귀 뀌는 사람 이런 것도 표시한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막힌 공간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그냥 헤드폰 쓰자. 그럼 음. 되지 않냐. 뭐 그렇게까지 또 심하게 하냐. 이제 이렇게 하라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뭐 아기가 울면 가장 급한 건 엄마거든요. 네, 뭐 그렇죠. 아이를 달래야 돼서 급하고 또 주변에 민폐니까 어쨌든 그렇죠. 간에 자신도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예. 네. 조금 관용이 있으면 또 좋겠다. 근데 또 굉장히 장거리를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열 몇 시간을 계속 네. 아기가 운다고 치면 물론 중간에 멈추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아주 네, 피곤해 맞아요. 죽겠는데 막 그러면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그 우리나라 TV 프로에서 낚시 프로가 굉장히 네, 인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마도로 낚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네. 많았는데요. 요즘 또 한일 관계가 또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네. 대마도가 관광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안 가서. 네, 일본 아. 정부 측에 재정 지원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대마도 이제 일본에서는 스시마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해양정책 담당상이 직접 방문해서 이제 그쪽 그 이제 어려움을 들었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너무 떨어져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규 관광에 유치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시설 정비도 필요하니까 국가가 돈 좀 달라 이제 보조금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는 뭐 한국 사람 안 받는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이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통계를 봤더니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이 이제 스시마섬 같은 경우에 이즈하라 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1,100명이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90% 이상 줄었습니다. 거의 안 가는 거죠. 오, 진짜 네.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항구를 이용해서도 한국인이 가는데 역시 거의 한 75%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규슈, 간사이 이런 지역도 네네. 한국 여행자만 보더라도 작년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역 경제도 정말 휘청거리고 있는 그럴 수밖에 상황인데 없겠네요. 네. 그래서 SNS의 반응이 좀 그러나 언색적인 욕이 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 오라고 해도 이제 안 간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사람 귀한 줄 알아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또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젠 좀 아쉽구나 이런 얘기도 있고 일본 관광 찬성하고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대마도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약간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제 이렇게 꽂은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대마도에서 호텔이나 식당 이런 곳 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유명한 햄버거집 이런 네. 곳에는 한국인 출입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정을 하고 네. 한국 관광객 모시는 게 맞지 않냐 네. 네, 이렇게 꽂는 그런 글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있을 때 잘해.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딱 해당하는 그런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빅데이터로 보는 세계 이런 일이 빅세계 시간 감사합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네, 네. 특별히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를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김 함께하는 책임 뉴스 시간.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아유, 저희 코너는 이름 짓다 끝났어요. 가칭이라고 그러다가 뭐예요? 잠깐 이름 바뀌었잖아요. 네? 잠깐 이름 바뀌고. 했고. 네,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떡볶이 얘기예요. 네, 떡볶이 한 프랜차이즈 떡볶이 대표 네. 관련 논란인데 어떤 얘기인지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아시겠죠? 네, 연일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대표가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화제 혹은 논란이 네.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딱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젊은 CEO, 젊은 사업가인데 이 바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네. 한국 콜마 사태 생각났어요. 한국 콜마 사태는 그래도 연세가 그치, 있는 나이 드신 사업가 분이죠. 회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극우 유튜버의 영상을 틀어주면서 자, 이걸 봐라라고 한 거죠. 무리가 커지자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사과도 해명도 했고 이제 네.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젊은 창업자예요. 젊다 또는 뭐 연배가 있다가 보수 진보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했던 브랜드예요. 저 오늘 점심도 떡볶이 먹었는데 다른 브랜드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국대 떡볶이가 제 입맛에 잘 맞거든요. 옛날 그래요? 떡볶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 젊은 그 성공한 이 창업가의 모델로 됐더니 김상현 네. 대표가 박상현 제가 김상현. 김상현 네. 대표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SNS에 이 아까 화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참담한 이렇게 되면은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떡볶이 입맛과 상관없이 네. 이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매출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떡볶이도 편하게 못 먹는 상황이 됐어요. 음. 근데 떡볶이에 좌우가 있냐?
떡볶이는 오로지 빨갈 네네. 뿐이다.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일 뿐인데 네. 좌 아니에요? 좌 빨가니까. 역대급 오너 리스크다. 역대급. 사실 네.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인의 발언이나 본인의 행동이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사과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청취자분이 한 분이 소복소복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발언 자체도 역대급이에요. 음.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문재인 그 비서관들이 다 간첩이다. 음. 그리고 코링크 피는 조국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걸 해시태그를 붙여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야, 잠깐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야 봐라 매출이 지금 통계적으로 뭐 2배가 늘었다 했다가 나중에는 40%가 늘었다. 40% 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얘기하고 예. 마찬가지로 일베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약간 미쳐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걸 막 인증을 하면서 떡볶이 먹자고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김현성 교수님한테는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근데 정치적 있잖아요. 신념으로 네. 보기에는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분이 처음에 썼던 게 북한이 황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고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삭발을 말렸다. 이 뭐 말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 대통령은 말렸어요. 그때. 말리는 네, 말렸어요. 메시지를 네. 전했죠. 강기정 결론은 의숙이었던 문 거예요. 대통령은 북조선 편이고 황 대표님은 잘하셨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로 해서 대통령이 북조선 편인지 그리고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걸 해시태그를 붙여서 계속 붙이겠다는 거. 그리고 코링크 피는 조국 것 이걸 계속 모든 글에 해시태그를 2가지를 붙여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코링크- 무슨 신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코링크 조국 장관 약간 얘기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저는. 예, 아까 표창원 의원님 나왔을 때도 좀 네, 하다가 네, 말하는데 네, 네. 사실 이 이슈랑은 큰 상관은 없지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김영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하면은 본인은 오너니까 얘기를 네, 막 네.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게 가맹점주들한테 문제죠. 혹시 피해갈 수도 그게 있지 문제죠.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할 수 뭐냐면 있겠죠. 예. 자, 아주 이건 제가 창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매출은 늘었어요. 네, 김현성 교수님이 말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가맹점마다 호불호는 갈려요. 네. 나는 정치적으로 상관없다. 우리 오너가 뭐 우파든 좌파든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우리나라는 이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정치 의사 표현하세요. 이런 가맹점주도 있겠고 네. 혹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 가게를 많이 찾아주네. 그래서 늘은 가맹점주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은 오너 리스크의 대상이 된 가맹점도 있을 텐데 이걸로 책임을 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호식이 치킨이라든가 이 오너가 사고를 쳐서 그것도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가맹점들이 보이콧, 이 불매 운동에 시달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거는 오래 갈 일이에요. 오래 갈 일. 이거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잠깐 스쳐가는 범죄가 아니라 본인이 글쎄요. 시간이 흘러서 매출이 떨어지면 그러면 사과할까요? 그때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좀 과도한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격분해서 그랬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도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그럼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뭐 소송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항상 문제가 해왔습니다. 생긴다면. 예. 가맹점주들은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당신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 뭐 네. 개인적인 어떤 뭐 취향, 개인적인 어떤 또 범죄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왜 가맹점들이 불법 이 불매 운동에 시달리게 되느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 불매 운동이 아니라 먹어주자 운동의 예를 들었지만 예, 예. 불매 운동이 없냐면 많아요. 국대 안 가게. 저도 안 갔다니까 오늘 점심에. 저도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상어 그러니까 먹으러 가셨어요. 1년에 상어 먹었어요. 딱딱 맞추셨네요. 지금 네.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동안의 오너 리스크들을 뭐 호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건 뭐 언론에다 뭐 보도 됐던 거니까. 성희롱 관련한 콜마라든가. 콜마 그다음에 봉구스 버거 뭐 이런 게 오너들의 일탈로 인한 문제 제기, 연어들의 일탈로 인한 문제 제기가 돼서 네. 결국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는 이런 그 가게 점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이 법은 있어요. 아 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오너 리스크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맞아요, 과정에서 맞아요. 생겼어요. 네네. 근데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것이 실제로 적용된 건 지금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입증 책임,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를 받냐 안 받냐는 입증 책임을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되는 거예요. 가맹점주가 가맹점주가 그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맹점주 말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종의 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본부에서는 결국은 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장사를 잘못해서 그래서 매출이 줄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럴 수 그만이라는 있는 거죠. 거고. 법을 그리고 바꿔야겠네. 일종의 가불관계, 네. 가불관계잖아요. 네. 의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서 프랜차이즈 하나 만들어 놨는데 맞아요. 이것도 소송 아시겠지만 소송 뭐 1심하고 2심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패가 망신이 한 3년 이상 걸릴 텐데 네네. 거기에 쏟을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고 프랜차이즈 하나 네,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그러면 저는 국회가 조국 뭐 이거 논란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이렇게 법을 좀 고치고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예, 진짜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봤기 때문에 뭐 법이 생겨서 그러면 좋은 건가 했더니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좀 많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켜서 네.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추정은 왜 나오냐면 제가 이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네. 제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먹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배동 어디 있고 여의도 어디 있고 네. 그런데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프랜차이즈가 한번 확 떠올랐다가 그 팬들은 있는데 그 맛을 선호하는 이 그렇죠. 단골 손님들이 네, 네, 있는데 이게 워낙 비싼 이게 젠틀리피케이션의 일환이에요. 그럼 한 대 빡 거기서 매출을 내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못 무니까 빠져요. 이제 좀 다른 걸로 바뀌고. 네, 네. 근데 많이 좀 점포 수가 좀 비즈니스가 줄어든 좀 안 것으로 좋아지고 있는 좀 봤어요.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이 이게 딱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정치 성향을 가지고 뭐 어떤 정부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업 힘듭니다. 그렇죠. 기업하기 청년 사업가 기업하기 힘듭니다의 일환이 과도하게 간 건지 네. 아니 고도로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인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 지금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코링크 피 돈이 조국 것이다. 이건 추정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국민 둘 중에. 근데 북한 돈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코링크 네. 피가 북한이 설립한 네, 사모펀드예요. 이 논리에 따르면 이런 과도한 주장은 좀 가도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듣고 지금 싶습니다. 청취자분 중에 손근영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치 성향은 인정해야 하지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소식. 명성교회 세습 논란 종지부가 찍힌 거죠? 허용한 거죠? 종지부가 찍힌 건데 네. 찍혔어요. 찍혔고 네, 이건 찍힌 그 쐐기가 네.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 아주 뭐 절대적 권위로 오. 못을 딱 박았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예장 통합 제가 모태신앙인데 아, 제가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 세기가 넘은 오래된 교회 교인이에요. 집사예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다녀서 4대가 다녔어요. 그런데 이 예장 통합이라고 하는 네. 기독교 개신교의 교단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사실 지난번 총회 때는 세습은 무효다. 네, 무효라고 이렇게 하시죠.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세습을 인정하는. 인정하자. 근데 이제 약간의 유보적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이후죠.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세습을 해도 괜찮은 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파격적인 결정이어서 우선 뭐 개신교 외적인 분들이야 뭐 교회 내에서 싸우는 건가 보다 그러실 수 있지만 네. 이 개신교 신자들은 이 교회 세습 문제가 명성교회는 하나의 최근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네. 대형 교회에서 주로 많이 많았죠, 있어 사실. 왔거든요. 네. 그것도 가난한 개척교회들은 안 물려받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고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어 왔던 건데 이번 예장 통합 교단에서 세습을 인정하는 쪽의 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뭐 유감스러운 반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예장총회 헌법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헌법이 거기서는 있죠. 예, 금지라고. 2013년에 만들어 놓은 헌법인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어긴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만들어질 때도 사실 명성교회에서는 반대를 많이 해서 명성교회 지지자들 김사만 물려줘야 목사들 되니까. 지지자, 예. 물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2015년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어떤 네. 꼼수를 썼냐면 그 당시에 이제 김하나 목사한테 교회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네. 새 노래 명성교회인가? 하나 붙여서 어. 예, 예. 그리고 교인도 주고. 네, 네. 그 당시에도 되게 반발이 많았죠.
아니, 꼼수 세습이다라는 반발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2년 동안 나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그 나가 있는 목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세습이 아니라 승계다. 그러니까 이게 2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들이 좋아요, 기가 그런 거 막힌 보면. 좀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도 보기 어려운 네네. 너무 좀 약간 편법이고 꼼수라서 네. 좀 마음은 아픈데 저는 사실 그 헌법 자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고치려고 했으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2013년 헌법에 네. 이제 수정을 해서 뭔가 이게 그래도 뭔가 어쨌든 노력이 뭐 필요한데 법적인 절차다라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만들어진 법보다 이 총회가 위에 있냐? 이제 아마 이게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거예요. 총회의 권한이 헌법의 권한보다 크냐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우리 총리님 얘기했듯이 네. 거기에 뭐 이건 절대 바꿀 수 없고 막 이런 엄청난 규정, 네네. 이렇게 불가역적인 규정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과연 아니요. 이게 불가역적인 규정이 아니라 유일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예외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헌법에 위배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헌, 이 예장 통합 교단 내에서는 위헌을 하는 결정을 하면서 네. 유일한 결정인데 이것은 시비 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니까 위헌임을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다. 뭐 우리 옛날에 침세번 퇴퇴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애기들끼리 약속할 때 저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러니까 끝 더 이상 재론하지 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반대하는 교단 내의 여론, 신도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았는데 네. 명성교회 파워가 세다는 겁니다. 그렇죠. 10만 명의 신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교단에서 탈퇴하겠다. 떠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교단이 많아진 이유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이 저 개신교 내 교단이 네. 뭐 이단이라고 서로 배척하는 거 말고 인정하는 것만 40여 개거든요. 음. 근데 왜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러면은 뭐 세습하려고 그러는데 교단 헌법상 세습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별도의 교단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그래서 교단이 그렇게 만들어진 많아요. 거예요? 엄청나게 또 많고 일부 큰 정파는 경우. 세습을 네. 허용하는 데도 있어요. 일부 아. 정파 네. 감리교 쪽은 세습이 네네. 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보완 장치들이 있죠. 음. 근데 이런 식이 되니까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도를 보유한 일개 교회가 자, 이 우리를 그러면은 이 배척하면 우리는 교단 나가버리면 되잖아. 우리 교단 하나 차릴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붙들어 놓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총회의 결정이 세습의 인정으로 제한적 인정으로 네. 돌아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추정들이 명성계가 나오고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이걸 어쨌든 나간다면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허용해 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지금 청취자분께서 GM12 이사님께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게 어느 헌법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고요. 교회. 2013년에 교회가 네. 만들어 놓은 교회가 교회가 개교회가 만들어 속해 있는 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교단마다 각각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교회가 신학적이고 성서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이고 시장 논리에 맞춰서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뭐가 다르냐? 네. 이 교회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세속을 떠나서 권력과 명예와 돈에 뭔가 달리 있는 걸로 종교라는 게 네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욕망과 싸우는 교회 그게 사실 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늘 책임 뉴스 마지막 시간인데 항상 시간이 모자랐어요. 저희가. 맞아요. 네. 두 분 정말 한 마디씩만 어떻게 소금을. 이게 마지막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생각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앵커님은 다음 주에도 계속 볼 수 있고 저희만 사라진다는 누구에겐간 마지막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이 되는. 아, 예. 뭐 좋은 얘기로 듣겠습니다. 네, 그럼요. 김현우 칭찬이에요. 의원님. 길의 끝이 글의 시작이다. 뭐 이런 아우, 좋은 말처럼 말씀이시다. 네. 저는 뭐 항상 책임 있는 자리에 항상 같이 할 겁니다. 네. 저는 내일 아마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은 한번 가보시는 네, 것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책임 있는 두 분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현성 상지대 외래 교수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밤 스포츠로 하나 되는 주민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야구 담당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동훈 기자 오셨고요. 또 스포츠 서울의 윤세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KBO 리그 한국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정규 시즌 1위 싸움이 지금 대혼란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SK가 무난하게 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시즌 막판에 이 네. 연패를 당하면서 한때 9경기 차가 났었거든요. 1위 SK와 2위 네, 두산이.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반 경기 차니까요. 예, 저 두산 팬.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사심을 드러내서 어린이 배우스 출신이라 갖고 제가 예,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두산이 1995년도에 네. 정말 이런 극적인 뒤엎기를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두산 팬들은 아마 어게인 1995년도를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기세만 네. 놓고 보면 또 두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SK는 아무래도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고 두산 네. 쫓아가는 입장인데 보통 심리적으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SK 경기 또한 SK가 좀 고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지금 삼성이랑 맞붙고 있는데 네. 0대0 동점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SK가 지면은 두산이랑 동률이 돼 버리는데요. 네. SK는 굉장히 초조한 그런 상황에서 매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야구는 사실 그 기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기세가 포스트 시즌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작용을 하냐에 따라 갖고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SK, 두산 그리고 키움까지 공동선두에 오르는, 물론 이제 뭐 쉽지 않은 경우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 키움이 이제 유리해집니다. 세 팀이 동률될 경우에는 세 팀의 총 상대 정적을 상대 전적. 더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키움이 1위가 되는데요. 사실 근데 키움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경기가 2경기밖에 없는데 이 2경기를 다 잡고 봐야지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키움이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SK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다. 이게 가장 SK에게는 메리트가 아닌가 싶고 그래도 기세만 놓고 보면 두산이 좀 유리하고 네. 지금 뭐 가장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매치업이에요. 앞으로 SK가 어떤 투수 상대하느냐, 두산은 또 어떤 투수 상대하냐인데 이 부분에서 두산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예고된 투수만 놓고 보면은 SK가 내일 또 삼성의 벤 라이블리라는 투수를 만나는데 네네. 이 투수가 또 좀 퐁당퐁당하긴 하지만 또 긁힌다 싶을 때는 굉장하거든요. 뭐 완봉승이라는 그런 투수라서 SK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고 모레가 정말 관건이었는데 모레 하나전에서 하나가 선발 투수로 체드벨 선수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체드벨 선수가 어떠냐면은 거의 뭐 후반기 최고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체드벨 선수가 키움전에서도 무실점, LG전에서도 무실점을 하면서 거의 지금 뭐 상위권 팀 킬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SK 팬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좀 속이 상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키를 네. 잡고 있는 게 잔여 경기를 보면은 그 SK랑 한화가 2경기고요. 두산이 3경기 남았는데 그 중에 또 한화전이 있거든요. 근데 한용덕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홈 경기는 전력을 하겠다 했는데 SK와 2경기는 홈 경기고요. 한화 입장에서 홈 경기고요. 두산하고 경기는 원정 경기거든요. 네. 잠실에서 하거든요. 지금 윤세호 기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네네. 체드벨이 SK전에 나온다. 이건 상당히 SK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산전에서는 또 이군 투수를 내보낸다고 했어요. 어차피 뭐 결정이 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SK와 두산이 상대하는 투수의 사실 그 수준차가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SK 팬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나겠네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근데 이게 지금 몇 경기 남은 거죠? 정규 시즌 한 3경기 남은 거죠? 네, 지금 팀마다 지금 경기 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키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경기가 남았고요. SK 지금 삼성이랑 하는 경기 포함해서 4경기가 남았습니다. 4경기. 그리고 두산이 3경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키움은 왜 그 고척 동구장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홈 경기가 우천 때문에 연기될 이유가 없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잔여 경기가 항상 적게 남아요. 키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생각을 키움만 이렇게 조금 남았지 그 생각 잠깐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막판까지 막 치고받고 했던 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기아와 두산과의 경기도 마지막까지. 근데 그때 두산의 기세가 엄청 났었죠. 네. 뭐 한때 13경기 차까지 벌어졌는데 이걸 막판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네.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이어졌었죠. 네, 옛날에도 또 있지 않았나요? 이런 비슷한 2000년대 2009년도에 기아와 SK의 선두 경쟁 역시 정말 저 기억나요. 마지막 날에 네, 맞아요. 역대급이었는데요. 무승부 기아가 하나 우승했던 차이로.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그때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기아하고 그 SK가 그때는 무승부를 패로 쳤어요. 승률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김성근 감독이 많이 화를 냈었죠. SK 그 당시에. 그렇구나. SK는 6무가 있었고요. 네네. 기아는 4무가 있었는데 6무가 그 6패 패로 쳐져버리니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과거 승률 방식대로 한다면 SK가 정규리그 우승을 했을 텐데
기아가 우승을 했었죠. 그 당시.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이 올해 프로야구가 너무 빨리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사실 상위 팀하고 하위 팀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몇 경기 안 남은 상황이고 시즌 이제 끝나가는데 이런 때면 하위 팀 같으면 제가 감독이면 좀 유망하면서 아직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선수들 한번 시험 가동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들은 네. 정말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돼가지고 어떻게 왜 해야 될지 부담이 모르겠다. 될까요? 지금 보면은 LG랑 NC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LG가 9월 29일 날 두산전에 임하는데 LG는 이미 4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위를 확정 지었다고 해서 두산전에 뭐 힘 최선을 빼고 다하지 갔다가는 않으면, 또 이제 다른 SK한테 그렇죠. 비난을 받을 팬들이 수도 보고 있는 있는데. 거고. 오해를 네. 받기 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SK한테. 일단 LG 류준일 감독은 9월 29일 두산전에서는 뭐 정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단지 선발 투수만 좀 이제 4호 선발급인 이우찬 선수를 예고했는데요. 투수 외에는 정상적으로 치르겠다고 했고 NC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NC는 네. 또 10월 1일 날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두산전이에요. 근데 NC는 이틀 후에 와일드카드 1차전 LG와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동욱 감독이 정말 힘들고 난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고민들이 많겠네요, 감독들도.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 우승 점쳐보시죠. 네. 이 들어오기 전에 윤세호 기자랑 잠깐 우리끼리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력 우승은 지금 SK가 뭐 4경기 다 이기면은 네네.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이 지금 조금 두산 쪽으로 기울는 게 아닌가 하는 여태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그 선발 투수 상대의 선발 투수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거 봤을 때 두산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두산이 좀 더 유리해. 동의하시는 최근 건가요? 타격 페이스 자체도 네. 뭐 지금 뭐 SK 삼성 경기 보니까 SK가 오늘도 안타 2개밖에 못 쳤어요. 득점 없고요. 타격 페이스가 SK가 너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 두산은 뭐 어제도 뭐 대량 득점 승리를 했는데 네. 역시 야구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흐름이 중요한데 이런 흐름이 있어서 두산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에헤라디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9경기 차까지 벌어졌던 걸 뒤집으면 네. 이게 프로야구 역대 가장 많은 승차를 뒤집은 정규리그 1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이제 이쯤 되면은 시즌에 이제 왕들이 탄생을 하는 그렇죠. 타이틀 홀더. 예. 자, 안타왕, 최다 안타왕 누구로 보시나요? 지금 경쟁이 지금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이정우 선수도 1인가? 이정우 예, 선수가 지금 공동 공동 1위인데요. 선수인 거지. 네. 공동 두산의 선수인 거죠. 페르난데스하고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네. 192개로 공동 1위인데요. 이정우 선수 잘하네요. 예, 근데 이제 남은 경기가 두산은 3경기, 키움은 2경기. 그러니까 페르난데스가 남은 경기 수로 보면 한 경기가 더 많죠. 좀 유리하네요. 그쪽이 네. 아무래도. 사실 이게 동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석이 많이 설수록 안타를 칠 확률이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움은 최근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산 타격 페이스가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어제만 봐도 페르난데스 선수가 5타석을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동료들이 계속 쳐주니까 계속 타석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산 페르난데스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이 이제 기세가 막 좋아서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은 그렇죠. 좋은 일들이 그 선수들한테도 생기고 있는 거군요. 한 가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지금 역대 안타 수가 가장 많았던 시즌에 그 선수가 이종범 선수가 1996년에 94년에 네. 196개를 쳤거든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 지금 192개인데 네. 아빠의 기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제 4개 차인데요. 네. 2경기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씩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버지의 힘들다. 기록을 넘어설 수 이것도 좀 굉장히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심각한 얘기고 야구 팬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프로야구 관중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800만 관중이 넘었었어요. 진행 연속으로 그렇죠. 3년 연속.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도 700만 초반 네, 이 정도 700만 은 될 넘어섰고요. 거다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 것이냐? 이 기세가 계속 간다면 사실 조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뭐 일단 눈에 꼽는 그런 요인을 말하자면은 인기팀의 부진이 가장 크긴 합니다. 뭐 롯데, 기아 그리고 작년에 정말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나 이 세 팀이 부진하면서 사실 수도권 경기만 보면은 3루 쪽은 이제 원정 팀이 이제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도권 경기 자체가 이 인기 구단, 지방 인기 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지방 인기 구단 세 팀이
올해 너무 부진하면서 그쵸. 관중동원에 애를 먹었고 이게 시청률 하락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요. 사실 프로야구 흥행이 이제 점점 애를 먹을 것이다, 고전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래요? 방송국부터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프로야구 시청률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12년, 2011년 이때였습니다. 당시 뭐 8개 구단 시절인데 그때만 하면 이제 하루에 4경기가 열렸던 시절인데 그때 평균 시청률이 그래도 1.2, 1.3 정도가 나왔었어요. TV로 보시는 분들요. 네. 근데 지금 10개 구단이 되고 나서는 1점대가 뭐 분기된 지 꽤 됐고요. 지난해에 아마 0.8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떨어진 뭐 0.7, 0.6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8개 구단에서 10개 구단으로 리그가 확장된 게 야구 전체의 흥행 집중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저해 요소가 됐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구단이 늘어나면서 야구의 수준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선수들을 충원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그렇죠. 자기들이 지켜오던 어떤 퀄리티에 못 미치는 선수들도 사실상 이렇게 네. 충원을 하게 돼서 야구의 수준이 좀 떨어졌단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렇군요. 좀 덧붙이자면 그 스타 선수들이 계속 좀 생산이 나오면서 네. 좀 이제 인기를 좀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김광현, 양현종 이 선수들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언제적 아니 물론 여전히 굉장히 뛰어난 예, 선수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네. 아주 빅스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 흥행 감소 요인이고요. 또 이제 공인구가 바뀌면서 저기 너무 이거 좀 치기가 어려워진 거냐? 이 네. 양상을 좀 바꾸려고 공인구 바꿨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역전승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역전승이 264번 나왔는데 작년에는 359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 후반에 막판에 짜릿한 요소들이 좀 줄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야구 인기가 좀 저하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동우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그 스타급 선수, 그러니까 좀 새 얼굴들이 많이 좀 성장을 해주면서 야구 인기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스타 마케팅의 좀 부재가 최근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단에서도 어떤 자기 구단에 좀 괜찮은 선수가 있으면 그 마케팅을 좀 활발히 하고 그러면서 팬들의 관심도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세호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그래도 구단이 좀 희망적으로 삼는 거는 여전히 프로야구를 구장을 찾는 티켓 소비층의 주된 그 연령대가 20대 30대라고 젊네요, 해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제 10대 학생들에게도 좀 이런 저변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K리그가 네. 축덕 카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체크 카드를 만들어서 이 체크 카드를 들고 있으면은 그 축구장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이제 뭐 교통카드 할인도 되고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KBO가 지금 모 은행과 네이밍 스폰서십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좀 확장을 해가지고 좀 어린 팬들에게도 네.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는 게 어쨌든 뭐 야구 산업 프로스포츠 산업 자체가 좀 유구히 그쵸.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 종목 관계자들도요. 프로야구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뭐 프로농구라든가 프로배구라든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인기가 높아져야지 다른 프로스포츠들도 다 같이 함께 상승 효과가 상승 효과가 그런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색다른 시선이 예. 우리 김동 기자님 거의 매주 주민 스포츠 나오셨고 터줏대감이셨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금요일 저녁 때 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고요. 금요일 밤이 참 즐거웠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스포츠로 좀 즐거움을 드렸다면 만족하고요.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주민 스포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동훈 기자 그리고 스포츠서 윤세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처음 제가 여러분을 색다른 시선에서 만난 날입니다. 그날 사실은 대타였어요, 제가. 근데 오늘로 또 색다른 시선이 문을 닫으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방송 김시윤의 이브닝 쇼로 여러분을 매일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정희 감별사님께서 퇴근을 하면서 항상 듣던 방송인데 마지막이라 아쉽다. 그동안 가슴 뻥 뚫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색다른 시선 만들어 주신 우리 제작진 권행란, 이병욱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색다른 시선 김지윤이었습니다.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